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그리고 콩앱 라디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860분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자, 오늘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신보라 전 의원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촉법소년 관련된 내용을 좀 잡아봤습니다. 예, 촉법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이용하려 했다는 등의 이제 뉴스가 나오기도 해서요. 연령 하향 요구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지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논의가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한쪽에서는 또 좀 신중하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자, 법무부 입장과 계획,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의견들 먼저 정리를 해보죠. 신보라 전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조항은 1953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가 만든 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는 촉법소년의 그 나이 상한을 만 12세나 13세로 바꾸는 법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와 함께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과 교정교화 대책, 그리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예. 가장 무거운 처분인 시포처분만 해도 2년 이내 소년원 송치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는데요. 네.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위법행위를 하고도 보호처분만 받던 소년 중 일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실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화되더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악범죄만 형사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법무부는 이런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필요론과 신중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처벌 강화만으로는 소년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면서 연령 하향의 부작용도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와 달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변화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사실 그동안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들을 몇 번 나눠본 적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가지고서는 처벌 강화 교화 중에 또 어느 부분을 더 방점을 둬야 될지 법무부의 움직임과 더불어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 대표님께 좀 여쭤보죠. 네, 저는 우선 촉법소년의 형사상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예.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형사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율이 과연 그러니까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전에 비해서 더 흉악범죄를 사건에서 이제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이제 활용하는 사례들이 그렇죠. 온라인이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게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네. 우선 촉법소년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소년 범죄 등을 좀 담당해 왔던 이제 관계자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흉악범죄율은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은 우리가 정말 충격을 받는 그런 뭐 이슈가 되는 사건들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또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여러 정체성이 섞여 있는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해체 가정이라든지 뭐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든지 그래서 이 사안을 단순히 뭔가 연령대를 몇 년 더 낮추는 것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장기 플랜을 두고
당장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는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됐을 때 뭐 2, 3년, 뭐 3, 5년 이 정도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방안에 중장기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행아동 권리 협약 가입국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소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화나 이런 부분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벌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예. 현재의 연령을 좀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해결안인가에 대해서 좀 곰곰이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론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네. 지금 이제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현황이나 최근 들어 계속돼서 이제 발생했던 촉법소년들의 어떤 살인사건의 심각성, 그리고 특히나, 그것들이 촉법소년의 어떤 그 촉법을 악용해서 저지르는 범죄, 양심상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범죄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일정 정도 저는 연령 현실화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뭐 5년간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현황을 보면 네. 계속 이제 촉법소년 그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폭력과 절도가 촉법소년 범죄의 약 94% 정도를 차지하는데 강간이나 추행, 강도, 살인 이런 흉악범죄는 약 5%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그 5% 정도면 좀 미약한 것이 그렇죠. 아니냐. 높지는 않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문제는 이런 강간, 추행, 강도, 살인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이제 양심상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이런 것을 악용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그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촉법을 악용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촉법 연령 규정도 70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53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네. 지금 이제 성인이나 미성년 기준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민법상 성인 기준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연령 현실화를 고려한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뭐 2001년도에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을 돌로 때린 데 성폭행을 했는데 결국 이제 촉법의 규정에서 이제 불기소가 된 거죠. 예. 그래서 피해자 측이 이 형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요청을 했고 당시에는 합헌이 결정이 났지만 그 한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보충 의견의 내용이 인간의 어떤 정신적, 육체적 성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다. 그래서 14세 미만이란 책임 연령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20년 전의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충 의견이 저는 보편적으로 좀 다수가 동의할 만한 의견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신 거를 종합해 본다면 조금 먼저 사전 조사가 조금 더 먼저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겠나. 공식적인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두 분 다 이제 흉악 범죄 그 사건의 어떤 심각성, 흉포성 이런 거는 좀 높아졌다. 그러나 흉악 범죄율이 아직은 높지는 않은데 5% 정도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리고 시대적으로 너무 오래됐다 이런 지금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자, 어느 지점에 지금 법무부에서 나온 것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는 하는데 어디에 더 방점을 둬야 될지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될지 사실 교정 과정에서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소년원의 시설 문제 이런 여러 전반적인 것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두 분께서 지적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앞서 신보라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이제 소년범들의 어떻게 보면 흉악 범죄가 좀 더 이제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 뭐 미디어 노출을 비롯한 것들이 많이 이제 예전과는 시대적 양상이 달라졌지만 왜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이나 혹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어린이라고 보는 아이들의 이제 이런 흉악 범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엄벌주의로만 치부하지 않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입법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입법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게 통시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소년원 송치가 아니라 정말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제 엄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혹시 복귀를 하게 당연히 많은 경우가 또 복귀를 하게 되겠죠. 네. 무기징역이나 살인이 아닌 이상.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한 개인이 사회에 돌아와서 다시 정말 이전에 소년원에서 교화 가능성이 있었던 것보다 더 나은 가능성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압력밥솥처럼 현재 우리가 소년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국민 법감정이나 이제 공론화된 여론을 이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문제로 해소한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해소되지 않는 압력이 결국에는 수년 뒤에 우리 사회에 어떤 형태의 또 다른 흉악 범죄로 이어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소년들의 범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분석과 대안이 국가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엄벌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정말 강력 흉악범죄,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엄벌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뭐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 이런 게 사실 너무 우리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교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충을 하고 실질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보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이제 늘린다든지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 안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화 격리시키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직업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왔을 때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것이 소년 범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다른 프레임에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인생이 워낙 이제 길게 남았기 때문에 사회로 돌아오는 부분과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시고요. 네, 그래서 개인의 삶을 돌아보는 것뿐만 네. 아니라 그게 결국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피해를 그렇죠. 야기하기 때문이죠. 네. 그럼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떤 점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법무부 TF가 단순히 연령 이제 하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 대책이나 교정교화 정책들을 전방위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교장교화 이제 프로그램이나 인적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보니까 전문가들도 우리나라가 특히나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만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교정교화가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이렇게 정책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보면 소년교도소도 김천교도소 한 곳뿐이고 소년원도 전곳에 10곳에 1000여 명이 넘게 수용이 되어 있고 네. 또 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게 보호 관찰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소년범을 관리 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수 역시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보호관찰관의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118건이라는데요. 네. 이게 OECD 1인당 보호관찰관 업무량의 4배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질적으로도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수감 수용 환경이나 처분 이후의 환경 같은 것들에 대한 질적 고려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프로그램의 인적 구성이라든지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회 복귀나 네. 교정 교화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더 하실 얘기가 간단히 있습니까? 조 대표님? 저는 이 이제 촉법소년 논란을 볼 때 몇 년 전 문제가 됐던 한 판결문의 한 부분을 좀 떠올리는데요. 그러니까 박종호 판사라는 어떤 양형이유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019년에 생활고 및 장애 아동과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를 살해한 후에 그러니까 본인도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분들에 대한 판결문을 이제 올렸고 사실상 이제 중형이 아니라 실형 4년을 선고하면서 좀 논란이 어느 부분 됐었거든요. 근데 그 판시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반자살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이것이 미화되는 것은 당연히 옳지 못하고 이것은 가장 극악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의 모습이고 언어다. 그러나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은 우리 사회가 함께 져야 할 비난의 몫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을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년 범죄를 바라볼 때
이 소년 범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물론 모든 것이 다 가정 해체라든지 이런 데서 비롯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상당수 우리 사회 통계와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적정하게 자기를 신뢰해주고 보호해주는 안정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 적정한 지도를 받지 못했을 때, 자기에게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좌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낙오자가 돼서 일어나게 되는 범죄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져야 할 짐과 몫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으로도 이 문제는 실질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소년범의 개인에게 주는 그 벌의 무게보다 우리 사회가 또 그것을 얼만큼 나눠줘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거는 아마 성인과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신보라 의원께서도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들어보죠. 네. 영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소년법을 개정해서 만 10세부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소년법원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그러한 엄벌보다는 또 재활에 방점을 두는 다양한 처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다양하게 보호관찰관도 두고 소년범에 특화되어 있는 보호관찰관들을 따로. 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00여 명, 또 올해는 1500명을 충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지역사회와 국가적 노력이 함께 좀 결부되어야 그러네요. 이 소년범죄 본질적인 해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첫 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2020년부터 중단됐던 서울광장의 퀴어 축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다음 달 16일에 지금 열리는 것으로 서울시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승인이 된 것인지, 또 서울시와 조직위층의 입장은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조 전 대표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같이 얘기 좀 나눠보죠. 네, 3년 만에 대면으로 퀴어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15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열린 광장 운영 시민위원회가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가 신청했던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원래 이제 관련된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 그러니까 그 서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고 48시간 내에 가부 여부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에서 신청을 하고도 뭐 몇 달 동안 답변이 오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 시민위원회로 이 안건이 넘어갔다가 기존에 신청을 했던 이 7월 12일부터 17일까지의 사용 기간이 아닌 7월 16일 하루만 사용하도록 하는 일부 승인의 형태로 이제 가결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신체 과다 노출이라든지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 전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의 광장 참여와는 당연히 다른 차원에서 허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차별적 조치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신고를 통해서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축제는 허가제로 적용해서 좀 차별이 있다. 지금 마지막 그 얘기 해주셨고요. 허가도 신청 지금 기간이 상당히 기다려서 지금 나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비판과 불만과 이 허가제와 관련된 문제 이거 어떻게 들여다보시는지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죠. 신보라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박원순 시정부터 지금의 오세훈 시정에 이르기까지 퀴어 축제에 대한 방침은 일관되게 그 시민 운영위를 통한 판단으로, 그러니까 허가죠, 사실상 그 허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축제가 처음 열린 해를 제외하고는 그 방침이 일관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15년 첫 행사부터 사회적 논란이 많이 거셌고 음란물 전시 등의 실정법 위반 소지 등이 생긴 데 따른 이렇게 전환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어떤 시정에 따라 다른 입장에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크고 행사 진행에 따른 충돌로 인한 거대한 행정력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판단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면피성 행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 수긍이 좀 되고요. 퀴어 축제가 외국에서는 실은 굉장히 대중화되고 정치인들도 좀 함께 참여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공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관련 행사에 대한 대참마저 사회적 찬반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각기 다른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리로서 존중받는 데에는 좀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필요해 보이고 다만 저는 집회 시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고 실은 그래서 야간 집회 사전 허가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민위를 통해서 이 사전 허가를 받는 방식이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는 그 헌법 조항에 네.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한되는 것인지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축제 조직위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신반을 청구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전 허가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야간 집회에 대한 판단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그게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본질적으로 집회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되는 것인지 예. 헌법상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는. 네, 이제 이전에도 몇 년간 이게 안건이 시민위로 넘어가면서 좀 문제가 있었고 인권위에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이 방법이 차별적 행정에 좀 준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권고 조치도 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시민위 내부에서 회의하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이게 문제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좀 시민의 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미 판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3년 만에 열리면서 또다시 같은 스텝을 밟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지난 몇 년간 이게 평화적인 집회로 좀 정착해 가면서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굉장히 개방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어떤 한 부분만을 좀 편집해서 많이 보여줬던 것과 달리 현장에 갔던 분들은 또 다른 의외의 반응들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노출이라든지 네. 청소년 보호법상 뭐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들 판매 금지라든지 이 부분은 저는 뭐 필요하다면 현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어떤 것에 조치가 내려질 때 맥락이라는 것이 그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6일을 신청했는데 하루로 제한이 되고 48시간 만에 이제 허가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 거기서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63일이나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던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퀴어 축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의 문제를 좀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노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게 과다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분들이 과다 노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일정 형태 모양의 뭐 쿠키를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뭐 실질적으로 뭐 필요하다면 저는 사실은 시민광장 같은 경우에 모두가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것이 마치 이 행사의 모든 상징인 것처럼 이것을 조건부로 거는 것 자체가 이 행사에 대한 일정 부분의 선입견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내부 조직위에서도 그러니까 형법상 위배되지 않는 형태로 이제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점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신보라 의원께서도 간단하게 좀 입장을 정해주시면요. 네, 아직은 생경한 행사이지만 네. 다양성을 함께 인정하는 그런 축제 행사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모색해 간다면 네. 사회적 편견 등의 불식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런 방향에서 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조성실 정치하나 엄마들 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